메이드 인 차이나 없이 살아보기를 했는데 한 달을 못 버텼어요. 그쵸. 지금도 금리 계속 올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금리를 올리게 되면 보복관세가 미국 소비자한테 전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걸 꼭 중국에 팔아야 된다고 그 난리를 칠 필요가 이미 있냐는 거예요. 거기에 제가 볼 때는 답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로서도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세상의 변화를 알아가는 즐거움, 투자로 인생을 바꾸는 사람들, YG 클럽. 지금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미국이 어떻게 보면 중국을 굉장히 올감해서 여러 가지 통제를 하면서 패권 경쟁에서 중국을 눌렀기 때문에 약간 중국 경기가 좀 안 좋아지는 것도 분명히 있겠죠. 근데 한켠에서는 얼마 전에 미국 백악관 그 국가안보보좌관 제이크 설리번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자들이 물으니까 미국은 중국의 경기 침체나 약화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막 찍어서 누를 때는 언제고. 그러니까 패권 경쟁을 하기는 하는데 지 원까지는 넘보려고 할 때마다 이렇게 한 대 때리고 하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 상대방이 링 위에서 그냥 쓰러져 버리면은 또 안 되는 거고. 약간 그런 것들 어떤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정치인의 뭐 이번 건 뭐 매일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면 그 사이 뭐 2018년부터 5년 동안 패다가 갑자기 이제 스탠스를 디커플링해서 디리스킹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고양이 지 생각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뭐 고양이가 생각해준다. 뭐 쥐를 생각해 주는 것은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건 선거 때문에 그렇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스탠스나 생각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고 단지 전술적으로 바꾸는 것은 내년에 대선이 있는데 네. 이 미국의 80년 이후의 대선을 보면 GDP 성장률이 2% 밑으로 갔을 때 집권 여당이 한 번도 승리한 적이 없어요. 그게 바로 바보야 경제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미국이 뭐 실업률이 뭐 사상 최저로 낮고 뭘 하지만 이 GDP 성장률이 연율로 보면 2%가 안 돼요. 1.5% 뭐 1.4% 이러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대선의 역사의 법칙에서 놓고 보면 내년 선거는 안 봐도 비디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어떻게 올릴래 할 때 결국은 금리를 낮춰서 투자가 늘고 그것이 소득이 느는 쪽으로 가는 것이 전통적인 방법인데 문제는 FRB가 이게 정부 말은 안 듣죠. 독립이기 때문에. 미국 연준이. 지금도 금리 계속 올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금리를 올리게 되면 당연히 투자 줄고 경기가 떨어지는 것은 명약관화한데 네. FRB는 인플레이션 파이터지 경제를 성장시키는 엔진 드라이버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금리를 제발 내렸으면 좋겠는데 말을 안 들으니 경기는 좋아야만이 선거인데 방법이 뭐냐. 결국은 전제는 물가가 떨어져야 돼요. 네. 그런데 물가를 떨어뜨리는데 중요한 방법은 바로 트럼프를 이용하는 겁니다. 트럼프요? 트럼프가 2018년부터 싸움을 하면서 중국의 수출품에 대해서 보복관세 25%를 때렸어요. 관세를 엄청 높여놨죠. 근데 그걸 효과가 있었냐고 그러면 2019년에만 중국이 대미 흑자가 줄어들었지 20, 21, 22 지금 2023년까지 매년 사상 최고치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을 통해서 중국이 흑자를 보는 게 계속적으로. 그 얘기는 뭐냐면 3억 2천만 명이 쓰는 거대한 일상용품을 전 세계 최저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 놈이 중국 말고 있으면 이건 보복관세를 때리면 대박인데 없으면 어떻게 되냐. 25% 보복관세가 미국 소비자한테 전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효과가 오죠. 그 효과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2002년인가요? 미국의 그 신문 기자가 하나가 그 얘기를 했었죠. 네. 이 월마트에서 내가 중국 제품을 단 하나도 안 쓰고 전에 한번 살아볼게. 그래서 메이드 인 차이나 없이 살아보기를 했는데 한 달을 못 버텼어요. 그렇죠. 그때 이미 2000년 초반에 이미 중국 제품 없이 미국의 일상용품은 안 된다는 결판이 났는데 그걸 트럼프가 이제 무리하게 막았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아마 보시면 블링컨이 가고 옐런이 얼마 전에 갔고 25일인가요? 지금 레이먼드 상무장관이 중국을 방문을 해요. 네. 근데 거기에 주제가 뭐냐면 디커플링이 아닌 디리스킹. 근데 그거 진짜 의미가 뭐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보복관세를 낮춰줄 테니까. 상무장관이 가니. 그렇죠. 근데 반대급부로 미국 국채를 사라.
아하. 그래서 지금 뭐 IRA도 좋고 반도체법도 좋지만 미국 정부가 그거 다 보조금 주려면 재정이 빵꾸나죠. 네. 그러면 국채를 엄청나게 발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G7들이 일본 포함해서 미국채를 계속 팔고 있고 전 세계 최대 큰 손이 이제 일본이고 두 번째가 중국인데 계속 팔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결국은 국채를 대량으로 발행해서 소화를 하려면 미국 내에서 팔아야 되는데 그건 민간의 이 소비 지출 능력을 정부가 뺏어가는 거죠. 크라우드 아웃 이펙트가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외부에서 돈이 들어오는 것이 맞는데 거기에 제일 큰 가능성이 중국은 지금 작년에 무역수 적자가 8천억 불이 났어요. 네. 근데 지금 보유하고 있는 미국채가 8천억 불인데 그래서 이제 보복 관세를 낮춰주는 대신에 미국이 중국한테 요구하는 것은 국채를 사라. 아하. 이제 그걸 요구를 했는데 지금 이제 중국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보복 관세 풀어주는 거 뭐 이거 좋고 국채 사주는 건 좋지만 플러스 하나를 더 하자. 첨단 기술 규제 풀어라. 근데 이것은 바이든 정부의 이건 최대 업적이기 때문에 풀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쫑이 나는데 지난번 옐렌이 왔을 때 소위 말하는 국채 판매 세일즈를 하러 왔다가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냐? 중국이 내년도에 만약에 바이든이 탈락하면 어떻게 되냐? 대선에서. 네. 그럼 지금까지 했던 다 꽝이 되고 바이든이 내년에 당선되려면 하반기 경제가 좋아야 되고 그러려면 금리가 낮춰져야 되는데 전제는 물가가 떨어져야 되고 그렇게 되면 수입 관세 25% 낮추면 수입 물가가 떨어지면 CPI를 낮출 수 있고 CPI가 낮추고 되면 금리가 떨어질 수 있는 그렇죠. 그 기회가 생기죠. 근데 네. 그 관건이 이제 중국이 국채를 사주냐 안 사주냐 하는 것에 달려 있는데 중국이 미국의 그 약점을 알고 한술 뒀던 거죠. 첨단 기술을 풀면 우리 국채도 살 거고 그거 안 풀면 우리가 8,300억 불 갖고 있는 국채 다 팔아버릴 수도 있어. 이렇게 협박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 하반기에도 뭐 미국 정부가 국채 무시 발행해야 되는데 만약에 중국이 한 2천억 불 털었다? 그럼 국채금리 폭등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미국이 국채 발행하는데 엄청난 이런 상황이 있고 금리 부담 무지 커지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옐렌이 베이징에서 회담 왔을 때 뭐 여러 사람 만나가 좋은 얘기 잘 들었고 뭐 우악 얘기하고 돌아가자마자 바로 그 얘기하죠. 지금 보복 관세를 풀어주는 것은 시기상조다. 그래서 북경에서는 좋은 얘기하고 돌아가자 바로 그 얘기를 했다는 건 뭐냐면 회담 결렬됐다는 얘기고 이번에 레이먼드가 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마 어젠가 보면 중국에 대한 미국의 엔티티 리스트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정한 첨단 기술이나 상품이나 이런 것들은 허가를 받아야 이제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이제 제재 대상 기업이 있어요. 네. 그 605개인가를 지금 지정을 했는데 네. 어제 27개인가를 풀어줬어요. 아하. 그래서 아마 이번 레이먼드가 가면서 보복관세 플러스 그런 이제 엔티티 리스트에 올라간 기업들을 예를 들면 한 200개 우리가 풀어줄게.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반대급부로 니들이 국채를 사라? 이런 오파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첨단 기술을 뭐 다 풀어주진 못하지만 605개 그 제재 기업 중에서. 리스트를 풀어주는 건. 근데 저는 이번에 그것이 성사될 확률이 조금 있어 보이는 것이 미국은 국채를 사게 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반대로 이제 중국은 그 사이에 명분을 얻었어요. 네. 미국의 대통령 빼고는 핵심 이제 장관들이 다 왔다 갔기 때문에 봐라. 14억 인민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이렇게 잘하고 있어. 이들이 와서 우리한테 이렇게 하잖아 하는 것을 보여준 게 있고 두 번째 지금 뭐 전 세계가 이번 7월 달 이후에 소비 감소, 뭐 부동산 가격 하락 뭐 이런 것 때문에 이 미국에서 중국에서 돈이 떠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무지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미국과 싸움하는 것이 아니라 화해를 했다. 이게 이제 투자가들의 심리 안정에 결정적으로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아마 미국 선거를 앞둔 일종의 약간의 전술의 변화지만 이것이 미국과 중국의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요. 그렇게 되면 뭐 두고 봐야 되겠지만 레이먼드 상무장관의 그 협상은 성공할 확률이 좀 있어 보여요. 그렇게 되면
이제 캐피탈 마켓에도 그게 영향을 미치고 또 미국은 실리를 챙기는 거죠. 어차피 보복관세 때려봤자 무역 적자는 줄지 않는데 네. 그걸 반대급부로 풀어줌으로 인해서 자기네 국채를 팔아가지고 중국 돈을 자기네 정부 돈으로 쓴다는 것은 손해보는 게 아니죠. 그리고 엔티티 리스트를 다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마구다지로 막 이제 해놨던 것 중에서 별 영향가 없는 것들이 200~300개를 풀어준다고 하는 것은 뭐 실리에는 그게 그 나쁘지 않고 중국은 그렇게 풀리게 했다는 것에서 체면을 쏠 수가 있죠. 그래서 실리와 체면이 서로 이게 바트를 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실리와 명분을 서로 하나씩 주고받으면서 그게 그러면은 좀 화해 신호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전쟁 중에서 정전, 네. 그래서 내년 선거를 앞둔 일시적인 정전의 가능성, 그게 이제 투자 심리에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그 신호가 확실히 나오는지를 보고 그러면 중국 증시 보니까 상하이 종합지수가 거의 한 작년 12월이고 거의 최저점까지 쭉쭉 내려가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최근에 계속해서 순매도를 좀 하고 있고 그런 우려들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근데 저희 이 대담 시작할 때 맨 앞에서 소장님이 이게 오히려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명확한 이런 신호들이 확실히 현실화가 돼야만 될 테고요. 왜냐하면 또 우리나라도 이제 전체 뭐 투자자도 투자자고 반도체 수출을 비롯해서 실물 경기가 굉장히 많이 중국 쪽하고 좋든 싫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중국 경기가 회복이 돼야만 우리의 수출도 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원화 상황도 마찬가지잖아요. 위안화가 약세인데 거의 같이 가고 있고 산업 구조 자체가 많이 바뀐 것도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제조 비중이 30%, 서비스업하고 이쪽이 더 많이 올라와 있고 그러면 중국 경기가 회복된다 한들 우리가 수혜를 볼 수 있는 것도 과거 같을까라는 또 의문도 생기지 않습니까? 안 같죠. 근데 문제는 이제 더 나빠지면 우리가 중국에 팔고 있는 것의 92%가 중간재 자본재이기 때문에 내수가 더 나빠졌을 때 채찍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채찍을 이렇게 갖고 흔들면 이 손 부분은 변동성이 작지만 저 꼬리 부분은 크게 흔들린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의 최종 소비가 약간만 변화를 해도 저 끝에 채찍은 크게 흔들리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영향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중국의 내수 감소가 우리 수출에는 그 채찍 효과 때문에 이 더 증폭이 돼서 나타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제 중국의 내수가 조금 좋아지면은 반대 이펙트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중국의 내수가 어떻게 되는지가 뭐 굉장히 초미의 사실은 관심사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변동은 크지만 중국이 이제 선택지가 한국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또 있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그래서 지금 중국이 경기 좋아졌을 때 우리도 좋아지냐 하는 데 있어서는 과거 같으면 지리적 이점, 가격 이점, 성능 이점 때문에 우리만 공급할 수 있었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지금은 중국이 세계 최대 시장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다 몰려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중국 안에서의 국산화 실력이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이게 중국 기업의 제품 또는 우리 경쟁국의 제품에 비해서 우리가 가성비가 있냐 이걸 봐야 되는데 네. 거기에 우리가 지금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뭐 좋아지냐고 그럴 때 진짜로 우리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 수요가 없어서 그렇다는 거는 이제 큰 수혜를 볼 수 있지만 수요는 좋아지지만 다른 나라하고 비슷비슷하거나 중국 국내 기업들보다도 경쟁이 떨어지면 우리 수출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세부적으로 보지 않고서 중국 내수 좋아지면 우리도 좋아진다, 나빠지면 더 나빠진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안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고 세분 업종별로 이것은 차별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업종별로 차별화가 될 수밖에 없다. 근데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신경을 써야만 하는 게 반도체 산업인데 중국이 원하는 대로 미국이 이 첨단 산업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지 않으면 반도체 수요가 또 예전만큼 다시 또 올라오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겠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렇게 봐야 돼요. 우리가 팔고 있는 디램 같은 경우는 네. 이것은 중국이 생산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지 우리가 거기서 팔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 마이크론을 못 팔게끔 규제를 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디램 판매는 오히려 더 늘어나게 되는 구조죠. 미국의 규제가 이것이 중국의 생산력을 제한하는 것이지 제품을 막은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제품을 막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나스닥이 먼저 폭락을 해요.
그래서 인텔은 단 한 개의 핸드폰도 미국에서 안 만듭니다. 80% 이상을 중국에서 만들기 때문에 네. 이 핸드폰에 들어가는 메모리를 애플이야, 애플. 애플. 인텔이 예, 아니라 야, 애플요. 애플. 그래서 애플의 이 핸드폰에 들어가는 메모리를 중단시키면 네. 우리도 타격을 받지만 애플이 매출액의 80% 날아가는 효과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제품을 규제하는 건 아니에요. 음. 메모리는. 그래서 네. 대신 이제 AI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 CPU나 GPU는 그건 규제 대상이지만 D램은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수요가 좋아지면 중국의 현지 공장을 증설하는 데는 문제가 있지만 한국에서 수출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중국의 예를 들면 IT 기기의 수요가 는다고 하면 우리 반도체 회사들의 수요는 당연히 따라오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중국 경기가 회복이 되면은 반도체 경기는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구조적으로 한국 반도체 슈퍼을 전략 저자의 말씀이었습니다. 단체 관광 이거 하나만 좀 여쭤보고 그것만 하죠. 마무리 좀 할게요. 중국이 78개국 다 풀었습니다. 단체 관광. 그러면 과거처럼 이것도 사드 보복 이전처럼 2015년, 16년처럼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 관광을 많이 좋아할 거냐, 한국으로 많이 몰려올 거냐.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게 가성비, 다른 나라들의 경쟁 제품하고 같이 따져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나라 관광의 가성비나 경쟁력은 어떨까요? 좀 중국의 효과를 좀 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없던 것보다는 낫다. 네. 그래서 그 사이에 코로나 3년 동안에 거의 빵이 됐기 때문에 10만이 오든 100만이 오든 그것은 플러스 효과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Y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중국이 내수가 나쁜데 이거를 해외 관광을 확 늘리면 이건 내수가 상대적으로 위축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왜 풀었냐 하는 것이 핵심인데 그것은 이 아시안 게임 때문에 그래요. 항저우 아시안 게임. 그렇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아시안 게임이 벌어졌는데 중국에 관광을 안 온다. 예. 그럼 이제 썰렁하게 되면 이것은 이제 중국의 체면, 중국말로 메인면즈, 체면이 손상되는 것을 중국이 못 참아요. 근데 그 중에서 아세안 게임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관광객이 오려고 하면 가장 가까운 지역이 한국하고 일본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를 지금 관광이 막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늘리려고 하면 먼저 보내고 받는 것이 맞죠. 그래서 이걸 이제 푼 걸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한국과 일본을 콕 집어서 얘기하는 좀 그러니까 말씀하신 68개 나라를 다 푼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화장품이 중국에서 예전처럼 안 팔려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화장품이 그 사이에 질이 나빠졌냐, 뭐 특별한 사고가 있었냐, 뭐 이런 건 전혀 아니에요. 아니죠. 이유는 중국의 눈높이가 높아진 겁니다. 중국의 눈높이. 그 사이에 이제 전 세계 것들을 다 사본 경험 때문에 봤더니만 전 세계 면세점 어디에도 메이드 인 코리아는 없었어요. 그래서 중국인의 눈높이가 바뀐 거를 생각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게 예전과 다르다는 것에 하나는 아마도 중국이 내수 경기가 이렇게 나쁘기 때문에 해외에서 쓰는 돈의 한도를 내부 가이드라인으로 정할 수, 예를 들면 1,000불 이상 쓰면 신고해라. 그럴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뭐 중국도 한국에 와가지고 하는 것이 카드 아니면은 위챗페이, 알리페이를 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건 증거가 다 남아요. 그럼요. 현찰 들고 오지 않는다면, 달러 갖고 오지 않으면. 네. 그래서 아마도 이제 내부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외에서 쓰는 것에 이 제한이 아니라 신고를 해라고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줘버리면 중국이 알아서 기는 걸 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알기 때문에 상대적인 이제 구매력이 과거와 같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해외 소비를 완전히 규제해버리는 건 아니지만 실질적인 그러니까 신고를 하도록 해서 조금 덜 쓰도록 통제를 할 수가 있다. 그럴 수 있죠. 레드테이프 칠 수 있습니다. 이야, 이것도 그러면 약간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기대치라든지 눈높이를 조금 낮출 필요는 있겠네요. 많이 낮출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언제 중국 관광객 받아가지고 먹고 살았나요? 우리가 반도체 자동차 팔고 뭐 이걸로 해서 그런데 그것은 우리도 그랬지만 90년대 뭐 초중반에 우리도 때로 개최해가지고 해외여행 갔잖아요. 네. 근데 그 다음번에 한번 그렇게 나오고 난 다음에 좀 시들해지죠.
그렇듯이 이제 중국도 인당소득 13,000달러에서 해외여행을 왕창 가는 그 부음이라고 봐야 되고, 그게 이제 한국에 가장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가 특수를 본 것이지, 한국이 중국의 입장에서 그렇게 매력적인 지역이냐, 사실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뭐 우리로 놓고 봤을 때 지금 저는 관광객하고 한한령에 우리가 그렇게 목숨을 매요. 근데 지금 우리가 꼭히 중국에서 오지 말라고 그러고 뭐 하지 말라고 하는 한한령을 보면 한국의 K 컬처 컨텐츠가 이미 뭐 오겐부터 시작을 해서 미나리부터 시작을 해서 뭐 영상, 음악, 가요가 이미 세계적인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걸 꼭 중국에 팔아야 된다고 그 난리를 칠 필요가 이미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한령 이슈도 우리가 조금 이제 생각을 달려야 될 필요가 있고, 또 관광이라는 것이 물론 뭐 없던 것보다는 좋고 뭐 내수 소비 활성화는 되지만 우리가 관광객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니었고 과거에 없을 때는 그럼 어떻겠냐. 그렇죠. 그래서 그걸 너무 중국에 의존해서 중국이 안 오면 어떻고 이런 것들은 아닌 거고, 오히려 중국이 지금 전 세계에서 자동차를 가장 많이 사고 핸드폰을 가장 많이 사고 이게 명품을 가장 많이 사고 이게 고기를 제일 많이 먹고 뭐 참치를 제일 많이 먹고 포도주를 제일 많이 마시고 이러는 나라로 변신하고 있는데, 꼭 중국이 우리한테 와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중국에 팔 수 있는 아이템 그걸 개발하고 이제 찾아내는 게 중요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제 최대 수출 지역에서 최대 흑자국에서 지금 적자가 나요.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탈중국 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지금 중국의 수출 비중을 보면 거의 19%까지 떨어졌는데 이거는 2002년 수준하고 비슷해요. 20년 전으로 돌아갔어. 그리고 우리가 지금 뭐 더 수출 비중 낮출 것도 사실은 없는데 계속 탈중국 얘기하는 것은 조금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오히려 지금 우리로 놓고 보면은 중국이 이제 우리 팩토리가 아니었고 중간재 세상이 아닌 소비재 시장으로 갔다고 하면 네. 중국에서의 적자를 어떻게 우리가 줄일래, 또는 1년 전까지만 해도 엄청난 흑자를 봤는데 적자를 보게 되면 이걸 어떻게 흑자로 전환할 거냐 하는 것을 연구하고 이게 방법을 생각해 봐야지, 공장 빼야 돼, 진출하면 안 돼, 이렇게 가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지 않고서 호랑이를 잡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은 이게 미국 기업 대표적인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하고 애플의 팀 쿡은 공장 빼야 되고 문 닫아야 되고 나와야 될 중국에 왜 세계 최대 공장을 계속 갖다 짓고 왜 공장을 안 빼냐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제가 볼 때는 답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로서도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돈 앞에 두고서는 이 적에게 대해서 분노를 감춰라. 그래서 냉정하지 않으면 사리 분별력이 흩어져요. 그래서 지금 우리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조금 냉정하게 지금은 바라보고 저기서 이제 적자를 흑자로 바꿀 전략, 또 뭐 생각, 대안, 이거를 좀 많이 생각해 봐야죠. 냉정하게. 돈 앞에서는 분노를 감춰라. 오늘 전병수 소장님 통해서 중국의 뭐 부동산 위기 비롯해서 우리나라 산업 영향까지 정말 입체적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역시 한번 모실 때마다 저희가 배우는 게 많습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또 다음번에는 좀 부동산 중국의 경기가 좀 좋아진다라는 소식 좀 같이 좀 전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옵니다. 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